예, 개혁 보수를 표방하며 출범한 바른정당이 통합파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창당 10개월도 안 돼 결국 쪼개졌습니다. 바른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상실로 정치권은 3당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별활동비 용처를 두르고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최진 세안대 부총장,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 1번지 정치대담 오늘 첫 대담의 주제는 이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예,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9명이 마침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애고된 거였지만 창당 10개월도 안 돼 분당 사태를 맞게 된 바른정당. 야권발 정계 개편에도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분께서 오늘 탈당 선언 내용 들으셨겠는데 이미 예정돼 있었습니다만은 좀 충격파가 상당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사를 보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당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각이 큽니다. 그거는 이제 9개월 만에 떠나왔던 당을 다시 되돌아간다. 이 부분을 놓고 9명이 쭉 줄 서서 기자회견 한 걸 보고 국민들이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살신성인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맨 먼저 선도 탈당을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다시 또 선도 탈당을 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앞으로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결국 이 부분이 보수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수 분열로 비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강경 보수, 그다음에 홍준표를 중심으로 하는 또 온건 보수, 거기다가 이제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개혁 보수, 그래서 보수가 세 갈래로 쪼개지는 그런 이 비판적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랜 동안 협력과 갈등을 했던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이 결국은 또다시 각자 갈 길로 갔다라는 것. 그러면서 결국 전반적으로 정치를 보면 이제 새로운 삼국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긍정적이 있지만 보수의 통합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분열의 길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20명 중에 9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오늘 탈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보수 대통합의 길로 먼저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 위기 심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보수 세력이 하나 되는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작은 강물로 나뉘지 않고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그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보수가 통합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가치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적을 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9명이 탈당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네.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크게 보자면은 이제 명분과 세력이 있겠죠. 이 명분 때문에 흩어졌다가 또 세력이 좀 다급해서 또 합쳐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정당사의 일관된 어떤 법칙 같은 겁니다. 근데 보실까요? 자,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탈당을 했습니다. 집권 정당이 분열되었죠. 분열돼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탄핵으로 이어졌고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초유의 탄핵 사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패배도 집권 여당의 분열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력이 분열되었습니다. 탄핵을 하자는 쪽과 탄핵을 하지 말자는 쪽. 그래서 탄핵을 하자는 쪽이 결국 탄핵하고 탄핵이 인용되고 탈당까지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그러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어떻게 되냐면 대선 패배 이후에 다시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통합을 합니다. 이토록 사실 우리 역사, 우리 정당사에서 이 통합과 다시 분열의 역사는 계속 반복돼서 한편에서는 어떤 정치 세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지금 보수당이 두 당이 분열돼 가지고 경선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 될 경우에는 필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세력을 통해서 어떤 권투 중례랄까 이런 거 찾는 것이고 이 명분의 문제는 지금 명분을 어디서 찾냐 그러면은 새로운 정부의 어떤 이른바 보수 적폐청산 같은 이런 정치 보복과 이 안보 위기 속에 이런 편가르기 이런 것에서 이제 보수 통합의 명분을 찾습니다. 명분은 물론 보기에는 뚜렷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세력을 갖춘 뒤에 그 명분을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하느냐 이게 따라서 이제 새로운 그 통합 보수당의 미래가 결정될 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자면은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그 새로운 이제 탄력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잔류해 있는 그런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도 또 얼마나 추가 합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국회 운영 자체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116명이 되었죠. 몇 분만 더 하시면은 120명이 되고 제1당과 거의 협사해집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국회 그 절대 정족수 103분의 있죠. 60% 의석이 있습니다. 60% 의석을 갖춰야지만이 여당이든 또는 여당 연합이든 해서 모든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20석이 한 당으로 묶여 있으면요, 그건 이 당의 협력 없이는 쟁점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적인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국회 내에서 운영해서 또 한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뚜렷한 어떤 세력을 굳히게 됨으로써 그 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명분이 어떻게 붙느냐? 또 이게는 또 이제 그 정부 여당의 이런 현재 정책 드라이브가 얼마나 큰 어떤 그 호응을 얻느냐, 또는 실망으로 돌아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그 작용 반작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탈당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김무성 의원인데 지난 1월에 창당했을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 창당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당을 나오면서 그 새누리당이었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볼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를 국민이 아니라 봉건 시대의 주군에 대한 충성과 신의 무죄로 접근하는 가짜 보수에게 보수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 경제와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새로운 보수 정당의 탄생이 지금 절실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박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새누리당은 그 어떤 변신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노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모든 비난을 감수하겠다. 아까 김무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다 보면 홍준표 대표가 새가 일단 대표로서의 굉장히 큰 상황인데 김무성 새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적 제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지금 방금 발언 보면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 노예들, 그러니까 친박계가 살아있는 한은 보수 정당이 제대로 갈 길을 가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판 비난이 있다는 거를 알고 또 그걸 감수하겠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솔직한 얘기를 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같이 다시 탈당을 해서 복귀한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밖에서 나름대로 야3당의 공조를 통해서 충분히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견제 비판해왔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밖에 야3당이 포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9명이 따로 탈당을 해서 복귀를 한다. 이거는 저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활로 모색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룹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감으로써 김무성 대표는 앞으로 또다시 당내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홍준표 체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협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이후에 특별한 보수의 어떤 대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김무성 대표가 보수의 적자 혹은 기둥으로 설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이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훨씬 더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네오 파워 게임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이를테면 친박계가 탈당을 하지 않는 한은 여전히 있는 한은 서청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 그다음에 홍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반박계. 그래서 친박, 비박, 반박 이 세 그룹이 끊임없이 앞으로 헤게모니나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파워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후로 자유한국당은 바람잘 날 없이 계속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의석수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116석이 됐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제1당으로서의 자리마저도 위태로운 상황 아니에요? 지금 5명 이상만 빠져나가면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122석 되면요. 자, 어떻게 보세요? 여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바짝 긴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당 정도는 유지를 해야 집권 여당의 이제 어떤 그 위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는 과거의 정치공학 시대는 상당히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감성 시대 같은 경우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숫자에 급급할 경우에 오히려 그 역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수적으로 뭐 그 1당의 위치 이런 부분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의당, 그러니까 국민만 보고 계속 갈 수 있다면은 이 어려움을 넘을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이를테면 국민의당에서 일부 자리를 빼온다든지 억지로 어떤 합당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훨씬 더 부작용이나 반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저기 교수께서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후에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 오늘 이제 이런 바른정당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런 문제와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세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에서 중력이 커졌습니다. 그럼 중력에서 구심력이 생기겠죠. 그 구심력은 홍준표 대표와 그리고 김무성 대표 전 대표가 이제 나눠 가지게 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전에 이제 출당 문제와 또 그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전 의원들을 이제 출당하는 문제를 둘러싸고서 사실 친박으로 사실 공천된 분들의 이제 반발에 부딪혔는데 이제는 김무성 대표의 세력이 새로 들어왔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도 사실은 김무성계라고 폭넓게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김무성 대표 그 국민 공천 방식이 아니었으면은 청와대에서 근데 저 사람 빼내라 그래서 배제된다거나 또는 보통 뭐 3선, 4선을 넘기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크게 보자면 김무성 대표의 신세를 조금 짓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대표 연합군의 어떤 세력이 커질 테고요. 어쨌든 지금 이른바 친박 청산 이것이 안 됐던 원인은 당내 세력 관계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런 그 적폐 청산 드라이버,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된다거나 또는 새로운 무슨 사실이 드러나서 전국을 막 이렇게 요동치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결속력을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내부 분열 요소는 줄이고 원심력은 줄이고 구심력을 높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 청산이 그 정도에서 그쳤던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완급이 조절되면서 그리고 이른바 그 홍준표 김무성 연합군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보수의 혁신이랄까 이런 게 또 가능해질 것 같고요. 어쨌거나 중력이 커진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구도가 잡혔고 지금 아직 탈당하지 않았던 바른정당의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중력에 의해서 견인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답에 좀 키워드를 보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여러 가지 지금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정치권에서 좀 폭풍이 있습니다. 블랙홀처럼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부분들 이게 최순실 씨의 어떤 도피자금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찰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파장이 전개될까요? 지금 특수활동비 국정원의 그런 청와대에 은밀한 검은돈을 줬다라는 문제가 되고 야당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제 같이 지금 맞불장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적으로 쓰여 있지 않느냐. 이 용도가 지금 중요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문고리 3인방한테 명절 떡값으로 무려 3억 6천만 원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탄핵 재판 변호사비 4억을 모두 현금으로 전달되고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더구나 이제 그 장시호가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좀 과거에 살던 삼청구 사더에 뭐 큰 금고가 있다. 그 안에 돈이 있었냐. 그래서 검은 돈의 실체가 조금씩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정원의 돈이 만약에 그런 사적 용도로 쓰였다면 국가 예산을 완전히 개인이 마음대로 썼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철저히 이제 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따라서 예. 박근혜 정부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뿌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예. 어떤 도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하루하루 도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예전 이야기까지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네네. 정치권에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이 비춰질 수 있는데 자, 뭐 어느 선에서 정리하자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끌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건 특수활동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기준과 여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원칙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 이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수사를 받고 나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총무비서관이 내 퇴임 후에 여러 용도를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12억 6천만 원을 별도로 모아놓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런 약간 사과성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DJ 김대중 정부 시절에 안기부의 국정원 자금이 수표가 그 동교동계 뭐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게 수사 결과 드러난 것도 있고 또 동교동계 어원들 이야기에 따르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큰 거래 가능일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DJYS 때 이제 큰 혁신이 일어나면서 사실 기업 뒷돈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품위 유지라든가 어떤 통치 활동을 위해서 돈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생겼던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뭐 박근혜 정부 때 어땠다 저땠다 이렇게 모든 조사 결과를 다 밝히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 흘리는 건 이건 마치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뭐 논두렁에 뭐 아주 고급 시기가 떨어졌네 만에하네 이런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것 같은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감정적 골과 즉 어떤 대립만 키울 뿐이고요. 이 문제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 문제 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예. 그런 문제에 대한 공감과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덧붙일 이야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다스는 누구 거냐라든지 혹은 뭐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국정원 댓글 문제라든지 말이죠. 최근 들어서는 과거 정권의 문제들이 속속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저는 참 그 아쉬운 게 야당의 어떤 대응 전략인데 과거에도 관리했지 않느냐, 과거 정부도 같이 파헤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맞불 작전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그게 공허하게 들립니다. 사실은 같이 뭐 물타기라는 이런 부분이 들리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이 상당히 이걸 타개하려면 상당히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같이 수사는 하자. 예. 이렇게 함께 가고 국민을 보면서 가는 전략이 우리 상당히 효과가 있지. 항상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되풀이하면은 오히려 그게 공허하게 들리고 오히려 여론의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두 분께 짧게 답을 좀 구할게요. 내일 이제 귀한 손님이 오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자, 찬반 단체에서 이제 시위를 계속 계획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외교적 문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손님 한 대는 우리의 전통이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김부겸 장관이 오늘 담화까지 이야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국가적 외교 관계에서 상당히 본인의 속마음이라든지 감정적 부분을 거침없이 드러낸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방안 중에 만약에 그런 시위라든지 어떤 메시지 전달이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그 분출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감정을 자극할 경우에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익에 우리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순수 우리 메시지 얼마든지 트럼프를 우리가 반대하고 비판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간접적 방향으로.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렇게 가드 시위를 할 경우에 전체 국익으로 볼 때 의외로 우리가 기대했던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전략적으로 상당히 마이너스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비판하는 시위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좀 신중하고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의 지금 안보를 지키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동맹입니다. 사실은 6.25 전쟁 때부터 우리가 꼭 필요해서 초대한 동맹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대통령과 또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고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 이 얼마나 전략적 이익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일부의 주장을 과도하게 비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세 한대 부총장,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